오늘은 역외 조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지금부터 역외 조달이 국가 전반적으로 이익을 가져다 주는지를 이론적으로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역외 조달 모형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생산 활동을 가정합니다. 두 가지 생산 활동이 존재한다고 가정합니다. 첫째, 부품 생산.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C, component, 연구 개발, R&D. 두 가지 생산 활동이 필요하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이 두 가지 생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숙련 노동과 비숙련 노동을 사용합니다. 그렇죠? 부품 생산은 비숙련 노동 집약적, R&D는 숙련 노동 집약적. 그렇게 가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자본 비용은 동일하다라고 단순화합니다. 우리가 지난 무역 모형에서도 먼저 했어요? 비무역, 무역 이전 균형점 찾아봤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외 조달을 하지 않을 경우를 먼저 균형점을 찾아보고 역외 조달을 했을 때의 균형점과 비교. 그렇죠? 똑같습니다. 그렇죠? 똑같습니다. 자, 말은 많이 썼는데 우리가 이 그림으로 바로 들어갑시다. 수평 축에는 부품, 수직 축에는 연구 개발, R&D를 표시합니다.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렇죠? 생산 요소와 기술을 이용해서 생산해낼 수 있는 연구 개발과 부품의 조합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국의 PPF, 생산 가능 곡선, 부품과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는 조합, 가장 효율적인 조합, 이거겠죠. 그렇죠? 이거겠죠. 자, 이렇게 됐는데, 이건 부품들이에요. 생산 활동들이에요. 여기에 등량 곡선을 그려냅니다. 최종재, 이건 부품입니다. 최종재의 등량 곡선, 이렇게 그을 수 있겠죠. 원점에서 봤을 때 볼록하게. 어디에서 생산량이 제일 극대화가 돼요? 이 점입니다. 부품 요만큼 생산, 연구개발 요만큼에서 최종재 Y0만큼 생산하면 되는 거구나. 그렇죠? 다시 부품 QC, 연구개발 QR만큼 해서 Y0만큼의 최종재를 생산해내자. 그게 이 나라의 전체의 이익이 극대화되는구나. 그렇죠? 자, 이 점의 접선의 기울기, 부품의 상대 가격이겠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부품의 상대 가격. 그렇죠? 부품의 상대 가격. 이 상태였어요. A점이 무역 이전, 아웃소싱 이전, 역외 조달 이전 균형점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파워포인트에 자세히 써놨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이 그림만 잘 이해하시면 된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역외 조달이 가능한 경우의 균형점을, 역외 조달의 균형점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기업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생산 활동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렇죠? 자, 우리는 지금 자국입니다. 그렇죠? 자국 기업은 부품 일부를 외국의 공장에서 수입해서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자국에서 수행되는 R&D는 자국 내에서도 하지만 남는 것은 외국으로 수출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지금 우리 여기서는 부품을 수입하는 경우를 분석합니다. R&D를 수출하고, 그렇죠? 부품을 수입하는 경우를 살펴보기 때문에 이런 가정이 필요합니다. 세계 가격이 부품의 비무역 가격보다 낮다고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만 외국에서 부품을 수입하겠죠. 그렇죠? 다시 한번 부품을 수입하는 경우를 분석하기 위해서 부품의 세계 상대 가격은 비무역 상대국보다 낮아야 한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앞에서 그렸던 그림, 요 회색 부분이었죠. A가 아웃소싱이 없었을 때의 균형점. 그때 Y0만큼을 생산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때의 부품의 상대 가격 이거였죠. 그렇죠? A.
자, 지금 우리는 부품을 수입하는 경우를 살펴봐야 되니까 부품의 상대 가격이 요거보다 낮아져야 더 평평하게 그려야겠네요. 요렇게 가정하고 요렇게 하면 B점이 역외 조달할 경우에 자국의 생산 기업의 활동의 균형점을 나타내는 B점으로 바뀝니다. A점에서 B점. 그렇죠? 자, 그런데 이 B점에서 생산 활동을 합니다. 그렇죠? 두 개를 이제 세계 가격에 바꿔갑니다. 바꿔서 어떻게 하면 자국의 최종재 생산량이 극대화가 돼요. 이 점이네. 그렇죠? 자국의 최종재 생산량은 Y1입니다. 그렇죠? Y1입니다. 자, B점이 어떤 점이다? 부품 이만큼 생산해. 자국에서요. 근데 Y1을 생산하기 위해 부품이 얼마만큼 필요해요? 요만큼이 필요합니다. 얼마만큼? 요만큼을 외국에서 부품을 수입하겠죠. 역외 조달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자국의 R&D는 자국 내에서 요만큼 행해져요. 그러나 Y1을 생산하기 위해 R&D는 얼마만큼 필요해요? 요만큼밖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요만큼의 R&D 활동을 외국으로 수출하게 되겠죠. 자국 기업의 R&D 활동을 수출하게 되더라. 그렇죠? 이 그림에서 우리는 역외 조달로 인한 이익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Y0에서 Y1으로. 그렇죠? 최종재 생산량이 늘어납니다. 이게 역외 조달로 인한 이익입니다. 역외 조달로 인한 이익을 우리가 분명히 이 단순한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방금 했던 이야기 그대로 써놨습니다. Y0와 Y1의 차이는 자국이 역외 조달로 인해 얻게 되는 이익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아까 그 그림에서도 보면 역외 조달로 부품은 더 많이 생산하고, 그렇죠? R&D 활동도 더 많이 하게 됐죠. 그렇죠? 부품 수입하고 R&D 수출하고, 그렇죠? 이런 생산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내용입니다. 중요한, 역외 조달을 했을 경우에 국가 전반적으로 생산량이 늘어난다. 그렇죠? 이거 분명히 증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자, 방금은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국은 뭘 수출해요? 연구 개발. 그 다음에 부품을 수입한다고 했어요. 자국의 교육 조건은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교육 조건이라는 게 뭐예요? 수입 가격. 그렇죠? 수입 가격. 그리고 바꿔야 되는데 분의 수출 가격이니까. 그렇죠? 자국의 교육 조건은 뭐예요? 이렇게 쓸 수 있죠. PC분의 PR. 그렇죠? 이게 자국의 교육 조건이죠. 교육 조건이 개선됐다. 그 나라는 똑같은 수출량으로 더 많이 수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교육 조건 하락은 그 나라의 성장과 후생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후생이 악화된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렇죠? 자, 예전에 노벨 경제학상 수사인 폴 사무엘슨이라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 사람이 교육 조건 변화에 대해서 두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아웃소싱과 관련해서 유명한 페이퍼입니다. 논문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외국이 수출하는, 여기서는 뭐예요? 부품이죠. 그렇죠? 외국이 부품을 자국으로 수출했어요. 자국의 입장에서는 외국이 생산성이 다 증가해요. 생산성이 향상돼요. 그러면 부품을 더 낮은 가격에 만들 수 있겠죠. 자국 입장, 수입하는 입장에서 가격 낮아지네? 그렇죠? 부품의 가격이 낮아지네. 수입 가격이 낮아지네요. 자국의 교육 조건이 개선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중국 같은 나라가 생산성이 향상이 됩니다. 부품의 가격이 낮아집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성장을 함에 따라 부품의 가격이 낮아집니다. 교육 조건이 개선됩니다. 미국한테는 이익이겠죠. 그러나 이제 외국이, 여기서는 외국이 중국입니다. 성장을 더하게 됩니다. R&D까지 손대게 됩니다. 그렇죠?
R&D 가격이 미국의 주 수출품인 자국의 주 수출품인 R&D 가격이 낮아지게 됩니다. R&D는 미국의 수출 상품이었어요. 그 가격이 낮아져요. 미국의 교육 조건을 악화될 것이다. 자, 이런 논문은 또 여러 가지 파장을 일으킵니다. 어떤 파장? 야, 중국이 성장하니까 결국은 더 성장하면 우리나라가 못 살게 된다. 후생이 악화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도 그런 이야기 예전에 많이 했어요. 야, 중국이 이렇게 성장하는데 우리 더 힘들어지, 우리 진짜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걸 한번 이론적으로 폴 사무엘슨이 증명한 거 한번 봅시다. 뭐 그림이 있는데, 자, 아까 앞에서 보면 A점 역의 조달이 없을 경우에 B점 역의 조달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Y0에서 Y1이 역의 조달로 인한 이익입니다. 자, 외국이 생산성이 더 향상됩니다. R&D 가격, R&D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부품의 가격이 더 하락합니다. 이것보다 더 하락한다고 합니다. 더 평평하게. 그렇죠? 이렇게 그려야겠죠. 생산활동의 균형점 B-로 바뀝니다. 그렇죠? B-. 부품은 자국에서 이만큼 하고. 자, 이 점일 때 최종 재생산량은 Y2가 됩니다. Y2를 생산하기 위해서 부품은 이만큼 필요합니다. 부품의 수입량이 더 증가하네. 부품 가격 하락하니까, 외국이 생산성이 향상돼서 부품 가격이 하락하니까 부품은 더 많이 수입됩니다. 그렇죠? R&D 수출량은 요만큼. 야, 외국의 성장으로 인해서 자국은 부품 수입을 더하게 되고 최종 재생산량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무역으로 인한 이익이, 역외 조달로 인한 이익이 더 커집니다. 부품 가격이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외국이 성장을 해서 생산성이 향상될수록 자국의 이익은 더 커집니다. 이 상태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된다? 외국이 더 성장을 해서 R&D까지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R&D를 주로 수출하는 나라는 누구야? 자국. 여기서는 미국이라고 할 수 있죠. 미국의 수출 가격이 하락합니다. 교육 조건이 악화가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다시. 아까 Y1은 어떤데? 역의 조달을 하지 않았을 때의 생산량. Y1은 역의 조달을 했을 경우에 생산량. 그렇죠? 역의 조달로 인한 이익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B점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부품의 가격은 그대로 있다고 치고 R&D 가격이 하락해 버렸어요. 이것보다 더 급하게 그려지겠죠. 분모가 커지니까. 그렇죠? 균형점이 B-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렇죠? 여기에서 생산량은 어떻게 돼요? Y3가 됩니다. 그렇죠? 역외 조달을 해가지고 Y1만큼을 생산했는데 이번에는 외국이 성장을 해갖고 R&D 가격이 하락을 해버렸네요. 수출 가격이 하락해버렸네요. 생산량이 Y3로 줄어들었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자국의 부품 수입량은 요만큼. 여기에서 중요한 건 역의 조달을 아예 안 했을 때는 Y1인데 역의 조달을 하면 생산량이 Y1으로 엄청 증가하지만 외국이 더 성장을 해버렸어요. 교육 조건이 악화가 돼버렸네. 생산량이 Y3가 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Y3는 Y0보다는 크다. 그래서 역의 조달을 아예 하지 않는 것보다는 역의 조달을 하는 게 국가 전반적으로 이익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론적인 어떤 근거입니다. 우리가 걱정을 하는. 그렇죠? 근데 역의 조달을 하긴 해야 되는데 외국이 성장을 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이익은 줄어들겠다. 자국의 이익은 줄어들다. 이론적으로. 사무엘슨이 이걸 이론적으로 증명하고. 그때 또 중국이 무섭게 성장을 하니까 미국 쪽에서는 정말 큰일 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그렇죠? 되었죠.
자, 그러면 이론적으로 그런 걱정을 합니다. 우리는 뭐 이론적이 아니라 뭐 우리가 직관적으로, 상식적으로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됐느냐? 물론 그런 나라도 뭐 전 세계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한 산업 분야에서는. 그렇죠? 자, 사무엘슨 교수의 이런 이론적인 가능성이 현실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미국을 한번 살펴보자. 미국을 살펴보자. 자, 뭐 많이 써놨나 한번 읽어보고. 자, 이게 교육 조건입니다. 중국이 이제 2000년대 들어 무섭게 성장을 했어요. 그렇죠? 자, 우선 상품, 교육 조건. 계속 상승했네요. 하락 안 했네요. 와, 이론적 예측이 조금 빗나갔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항공 서비스도 2000년 초반에 싹 감소하는 것 같지만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네요. 아하, 사무엘슨 교수의 이론적 예측, 보통 사람들이 가진 우려, 현실에서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일부 산업에서는 나타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럼 또 질문이 되는 거죠. 왜 안 나타났을까요? 왜 안 나타났을까요? 그 이유는 여기 없네요. 그렇죠? 우리 상식적으로도 그렇죠. 중국이 새로운 뭐 상품, R&D 활동 한다고 미국은 가만히 있어요? 새로운 혁신, 새로운 상품, 새로운 차별화된 상품을 계속 만들어냈겠죠. 그렇죠? 똑같다. 그러면 아마 하락했을 것입니다. 교육 조건이. 미국, 전 세계 국가들 다 혁신 활동을 계속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외 조달의 정치 경제학과 그 전망. 역외 조달은 다른 것과 달리 되게 이것도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상당한 논쟁거리입니다. 정치적 주제이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자국에 있는 어떤 부품 생산 활동을 외국으로 보내는 겁니다.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 극렬 저항하겠죠. 국가적인 입장에서도 고용 줄어드니까 정치인들이 되게 민감하겠죠. 그렇죠? 자,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오바마 대통령은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줄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어떤 세제 지원을 줄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시행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트럼프는 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정책 변화에 경제학자들은 그다지 많은 지지를 보내지는 않는다. 뭐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들이 그렇죠? 연구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미국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것은 미국 내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향이 있다. 아니, 외국으로 가면 갈수록 부품 공장을 옮길수록 시간이 지나가면서 살펴보니까 미국 내에서 일자리가 늘어난대요. 그렇죠? 그게 아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미국의 경제 분석과 데이터를 수집하는 BEA가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서도 보니까 해외 자회사의 고용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해외로 진출해서 거기에 일자리를 만들면 만들수록 미국 내 모회사의 일자리도 엄청나게 증가하더라. 그렇죠? 해외 자회사의 확장이 미국 내 모회사의 기업 활동과 연결되었음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더라.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모든 연구 결과가. 그 다음에 또 다른 교수가 있대요. 다트마우스 아이비리그 대학 중에 하나죠. 거기에 슬로터라는 교수가 또 다국적 기업의 거의 90%에 달하는 민간 연구 개발을 수행했고 다국적 기업들이 이 기업들이 미국 생산성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기업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생산성 증가. 그렇죠? 그래서 역외 조달을 수행하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혜택을 없애는 건 미국 기업들의 생산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경제학자들은 항상 부분적인 거, 단기적인 것보다는 궁극적인 거에 되게 관심이 많죠.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이런 어떤 정치 경제학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부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트럼프 정권에 들어서 트럼프는 진짜 그런 정책을 시행을 했습니다. 협박도 하고 협박 비슷하게 압박도 했죠. 협박보다는 압박. 네. 협박이 통하지는 않죠. 그렇죠. 미국 사회가. 자, 캐터필러. 캐터필러 원래 단어는 뭐예요? 애벌레. 애벌레. 그렇죠? 뭐예요? 회사 이름이에요. 여기서는 고유명사가 됐습니다. 어떤 거요? 그 캐터필러. 애벌레 보면 뭐예요? 우리 무한궤도. 그렇죠? 이런 중장비. 그렇죠? 중장비 만드는 미국의 회사입니다. 그렇죠? 자, 이 캐터필러사는 중공업 제품을 외국에 나가서 많이 생산했나 봐요. 여러 가지 문제, 뭐 경제적인 문제겠죠. 먼저 비용 문제 이런 것들. 그래서 공장을 재이전하는 걸 고려하고 있대요. 실제로 이전했는지는 저도 모르겠고, 그렇죠? 고려했대요. 모국으로 돌아오려는 추세가 있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GE가 어디예요? 제너럴 일렉트릭, 토마스 에디슨 발명왕이 세운 회사지요. 그렇죠? 이 회사도 외국에 나가서 온수기 제조 공장을 중국에 가서 세워서 생산활동을 했나 봅니다. 그러나 2011년에 여기는 진짜 이전했나 봅니다. 이전했다고 하고. 자, 그 다음에 또 애플사가 맥킨토시 컴퓨터를 미국 내에서 조립하여 일자리를 가져오겠다 이런 선언을 했는데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렇죠? 아직까지도.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는 뭐 서비스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원래 뭐 요즘에 미국은 특히 이 서비스를 아웃소싱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외국에서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그렇죠? 국내에서도 많이 하지만 미국의 서비스. 그렇죠? 뭐 보험뿐만 아니라 회계, 컨설팅 뭐 이런 것들 서비스 외부에서 많이 조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되게 불안해합니다. 미국 내에서도 특히 신문이나 방송에서 역외 조달이 제조업과 서비스의 경쟁력, 일자리를 없애고 경쟁력을 훼손시킬 것이다. 이렇게 걱정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그렇죠? 특히 의료 서비스에서. 자, 예전에 한번 넘어가 봅시다. 서비스 중에 의료 서비스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미국 맨하탄 엄청 가장 전 세계에서 뭐 어떻게 보면 가장 크고 화려한 도시라고 볼 수 있죠. 야간 시간대에 교통사고가 납니다. 응급실에 실려갑니다. 그 사람 어디가 어떻게 심각한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엑스레이를 찍어야 됩니다. 그렇죠? 엑스레이를 찍어야 됩니다. 근데 그 밤중에, 그렇죠? 응급실에 전문의 없습니다. 보통은 인턴 레지던트들이 지키고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 힘든 시간. 자, 그 시간에 그 엑스레이를 판독을 해야 되죠. 인턴 레지던트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조금 미묘한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 시간에 의사 선생님들 깨우면 좀 짜증 부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찍은 걸 바로 지구 반대편, 낮 시간대인 인도, 이런 지역으로 보냅니다. 거기 의사들이. 그 의사들은 좋겠죠. 미국에서 오니까 어느 정도, 미국의 입장에서는 낮은 가격이겠지만, 인도 입장에서는 높은 가격이겠죠. 그걸 해가지고, 판독해가지고, 미국 쪽으로 바로 보냅니다. 인터넷 환경 발달됐으니까 금방 가겠죠. 그렇죠. 이런 의료 서비스의 아웃소싱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는 미국 의사들이 반대했죠. 자기들이 새벽에 나오지도 않으면서 반대를 합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반대를 했어. 그렇지만 시행이 됐어요. 시행되고 나 보니까 미국 의사들의 수입이 더 늘었다고 합니다. 왜 그래요? 우선은 판독하니까 수술도 더 많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수술도 더 많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다른 질병도 찾아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수입이 더 많이. 처음에는 경쟁, 대체제인 줄 알았더니 보완 관계가 돼버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인도에서 보낸 건 낮은 가격일 거 아니에요. 그러나 다음날 환자 입장에서는 다시 미국 말 잘 통하고 얼굴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의사랑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해요.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죠. 병원 의사 입장에서 수입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런 서비스, 특히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직접 만나서 사람이 결부됐어요. 그렇죠? 이런 서비스뿐만 아니라 금융도 마찬가지예요. 회계도. 그렇죠? 미국이 뭐 금융 이쪽 분야의 세계 뭐에서 가장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야, 다른 나라가 캐치업 할까? 순식간에 캐치업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래요? 아무리 요즘 금융경학이 발달했다고 그래도 거기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예요? 사람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 그렇죠? 의사 선생님들한테 임상을 몇 번 해봤냐. 그런 게 중요합니다. 이 서비스는 사람이 결부됐습니다. 그렇죠?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한 세대면 이 캐치업이 가능합니다. 비교 우위가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서비스업의 비교 우위는 잘 뒤집히지 않습니다. 잘 뒤집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마지막에 있네요. 뭐 제가 다 했던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면 돼. 어렵지 않으니까. 모든 서비스에는 현장에 있지 않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단순히 복제될 수 없는 성격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미국의 서비스업에서의 비교 우위는 단시간에 뒤집히지는 않을 것이다. 조금 더 장시간 유지될 수도 있겠다. 근데 뭐 영구 불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언젠가는 혁신활동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그러면 언제든지 턴오버가 일어나겠죠. 그렇죠? 턴오버가 일어나겠죠. 자, 이것으로 역외 조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결론은 앞쪽을 공부하고 내가 제대로 이해했느냐, 이 말의 결론이 내 가슴속에 와 닿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하십시오.